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당신의 딸들. 그 딸들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놨어요. 당신에겐 10원 한 장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평생을 자신은 깊은 우물이라 자부했지만 실은 다른 이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얕은 웅덩이라 무시했던 한 여인은 묵묵히 운명의 거대한 판을 뒤엎을 깊은 바다와도 같았죠. 지난 20여 년간 참전용사의 아내였던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부장적인 중령, 남편의 온갖 멸시와 무시를 견디며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명예욕과 탐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침내 그의 치밀한 배신의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며 조용했던 가정은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사냥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남편을 맞이한 것은 성대한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인 것은 그의 모든 오만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 앞에 박중령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안온한 행복에서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반격 드라마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이 담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곧이어 펼쳐질 숨 막히는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과 통쾌했던 반격의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5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스스로를 대단한 권력자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중령인 남편 박진철. 그는 부대 안에서 늘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젊은 부사관들의 깍듯한 인사를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 권위는 집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장교 점퍼를 벗어 현관에 걸어두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오래된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벽지가 그대로였죠. 집안의 모든 것은 극단적일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부형 평면 TV는 나무 선반 정중앙에 찻잔 세트는 손잡이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했고 두 딸의 실내화는 현관문 가장자리에 칼같이 맞춰 정돈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보금자리에 정돈됨이 아니라 엄격한 군대의 기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최고 지휘관이었고 저와 아이들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병사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 작은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사시 보살을 넘긴 제 머리는 단정하게 쪽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단아함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눈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포탄이 오가는 전쟁터를 겪고 인생의 온갖 배신을 목격한 눈이었기에 이제 그 무엇도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두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아, 수지야, 수저, 놓으렴. 아빠 곧 씻고 나오실 거야. 대학교 2학년인 큰딸 수민이와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 수지가 조용히 일어나 제 말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의자를 끄는 작은 소리 하나도 가풍과 여자의 도리에 대한 1시간짜리 설교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물기 묻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밥상을 한번 훑어본 뒤 집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문 맞은편 상석에 으스대며 앉았습니다. 식사는 길고 긴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뉴스를 전하는 TV 소리만이 네 사람 사이의 냉랭함을 애써 감추려는 배경음악처럼 흘렀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어 그릇 가장자리를 가볍게 2번 탁탁 쳤습니다. 그제야 저와 두 딸은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남편은 돼지고기 장조림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났지만 귀를 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에 청양고추 넣는 걸 또 잊었나?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밥하는 것밖에 없으면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맹맹한 밥상을 차려놓은 이 집에 생기가 돌겠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막내딸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며 차가울 정도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수지가 입안이 헐어서 고추는 따로 뺐어요. 맵게 드시고 싶으면 냉장고에 다진 양념 따로 만들어 둔 거 있으니 가져다 드세요. 남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늘 명령만 하던 그의 자존심은 제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을 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그는 흥소리를 내며 두 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민이는 밥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수지는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습니다. 딸들을 보자 남편의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불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다들 딸 둘이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며 칭찬했지만 남편에게 두 딸은 곧 대가 끊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박씨 가문 제사상에 향을 올릴 남자 손이 없다는 뜻이었고 술자리에서 아들 없다고 아랫목에도 못 앉는다며 놀려대는 친구들 앞에서 패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늘 하던 비아냥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봐야 뭐해. 어차피 다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 될 것들을 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깃털나면 훌쩍 날아가 버리는 텃새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러니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나. 수민이가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왜 우리의 존재가 아빠에게 치욕이냐고. 하지만 식탁 밑에서 제가 가만히 아이의 손을 잡자 수민이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는 큰딸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놔주며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른 먹어, 딸. 반찬 다 식겠다. 저의 인내는 남편이 원하는 순종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솜으로 만든 벽과 같아서 남편이 아무리 세게 주먹을 내질러도 모든 충격이 흡수될 뿐 아무런 메아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남편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도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중령이라는 자리, 그가 가진 명예의 절반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군 생활에 가장 큰 은인이자 직속 상관이셨습니다. 저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출세기를 제 손으로 걷어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저를 경멸하면서도 처가의 배경에 비굴하게 매달려 출세를 꿈꿨습니다. 그 모순이 매일 남편의 속을 갉아먹었고 그를 가정 안의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무겁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 거실로 가 군사신문을 펼쳤습니다. 저와 두 딸은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수민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 저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큰딸을 돌아봤습니다. 제 눈에는 나약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 필요 없어, 딸아. 네가 할 일은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거야. 이 세상 누구도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너에게 상처 줄 수 없어. 엄마 말 잊지 마. 거실에서 남편이 무심코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 탁자 위에 놓인 구형 폴더폰이 짧게 2번 진동했습니다. 띠링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제 등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문자를 열었습니다.
흑백 액정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래요, 오빠. 오빠랑 똑같이 생겼대요. 남편의 심장이 쿵 하고 거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뛰는지 제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하고 저릿한 쾌감이 번졌습니다. 아들, 반평생을 그토록 갈망했던 장손. 이 가정을 통째로 내주더라도 얻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 저 짧은 문자 메시지 속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흥분으로 떨리는 두 손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중령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탐욕과 승리감에 찬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빠르게 들어간 뒤 문을 잠갔습니다. 락스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서 남편은 방금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철 오빠 보고 싶었어요. 얘도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네요. 정말 아들 맞아? 확실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려 했었지만 흥분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어머, 오빠는 날 못 믿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주셨다니까요. 이젠 아빠 될 준비나 하세요. 근데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이 원룸은 덥고 좁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갈게. 돈은 문제 없어. 내가 우리 아들 엄마 책임져야지.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남편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 문의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계산적인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산을 모으고 외부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던 자금들을 비밀 계좌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단 같은 삶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때가 왔을 때 빠져나갈 퇴로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저녁 식사 때처럼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낡은 군인 아파트를 전혀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비좁은 새장을 떠나 새로운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새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하는 그 순간 어두운 복도 구석에 제 그림자가 조용히 서서 그 모든 은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을 위해 결명자차 한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라라는 여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숨기지 못하는 미소를 짓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냥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가 이내 목구멍으로 달콤하게 넘어갔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고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은 마치 이 집의 긴 한숨처럼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배신은 이 집의 지붕 아래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계산을 하며 숨막히는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신도시 외곽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빌라들이 즐비했지만 인적이 드물어 한적했습니다. 이런 외딴 분위기는 은밀한 만남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오토바이를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 세우고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군인의 습관처럼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본 후에야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유라가 2층 구석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쯤 가려진 커튼, 너머로 작은 앞마당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사이즈의 연두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게했지만 세상 물정의 밝은 여자의 날카로운 인상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유라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마치 크나큰 억울함을 견디고 있는 사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애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유라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고 있어? 전화로는 말을 자꾸 얼버무리고 애기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유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애써 참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남편이 안절부절못하며 그녀를 달래고 나서야 유라는 천천히 명품 짝퉁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음파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위에는 굵은 글씨로 임신 주수가 적혀 있었고 의사가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직접 보세요. 저 너무 창피해서 죽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무슨 막대 먹은 여자 취급하는 거 있죠. 뱃속에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남편은 결과지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태아의 성별이 적힌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남아. 어젯밤 문자로 소식을 들었지만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밝힌 남아라는 단어를 직접 보자 흥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온몸을 타고 찌릿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낡은 집에서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줄 구명보트이자 등 뒤에서 수군대던 악의적인 소문들을 잠재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감사와 자만심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야. 기쁜 일이라고. 네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누가 감히 널 무시해?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유라는 흐느끼며 교묘하게 남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뺐습니다. 목소리는 서운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빠 말은 참 쉽죠. 오빠는 중령이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 어딜 가나 대접받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는 그냥 남의 남편 뺏은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제가 사는 원룸은 좁고 덥기만 해요.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요.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가난한 동네에서 사생아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유라의 말은 남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랬습니다.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했고 고위 장교인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이기심과 남성적인 자존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 오늘 오후에 당장 집 보러 가자. 내가 도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투룸짜리로 이미 받은 곳이 있어. 가구랑 가전도 다 있고 보안도 철저해. 넌 그냥 거기 들어가서 몸조리나 잘하면 돼. 유라의 눈에 승리의 빛이 번뜩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음흉한 미소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매달려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생각해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근데 집 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요? 사모님이 아시면 어떡해요? 제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냉담함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네가 걱정할 거 없어. 그 여자가 알면 뭘 알겠어? 평생 부엌 구석에서 쥐꼬리만 한 군인 연금으로 사는 주제에 이 집안 돈은 다 내가 벌어온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을 사고 유라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하려면 자신의 중령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미 이 도박에
너무 깊이 발을 들였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 이제 단순히 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유라를 만난 직후 남편은 잦은 출장을 핑계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대의 건설 및 장비 구매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직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체 사장들과의 술자리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술자리가 끝날 때마다 두툼한 봉투가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졌습니다. 계약에서 나온 리베이트는 친구 명의의 비밀 계좌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비자금 통장에 찍힌 큰 액수의 돈을 볼 때마다 남편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유라에게 고급 산후조리원 회원권을 끊어주고 명품 옷과 비싼 립스틱을 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새로 산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아들이 오늘 얼마나 밝힐지를 세게 했는지 속삭이는 유라를 보며 남편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황제라도 된 듯한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애인에게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제공하면서 낡은 군인 아파트로 돌아올 때마다 남편은 더욱 인색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이번 달 생활비 장부를 식탁에 올려놓자 남편은 힐끗 보더니 펜을 거칠게 내던지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20만 원이나 더 나왔어? 도대체 뭘 그렇게 사 먹는 거야? 요즘 물가도 비싼데 돈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저는 바닥에 뒹구는 펜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해서 남편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투지 않고 높낮이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수민이 새학기 등록금이 나갔고 수지 학급비도 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 비용도 포함됐고요. 뒷장에 항목별로 다 적어놨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흥소리를 내며 아내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늙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가로막는 귀찮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라의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크게 한바탕 싸움을 벌여 저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겠다고. 이 낡아빠진 군인 아파트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에 대한 마지막 의리로 던져주고 자신은 젊은 아내와 똑똑한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왕처럼 살겠다고. 남편은 밝은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건너편 두 딸의 작은 침실 창가에서 제가 조용히 서서 베란다 유리에 비친 남편의 외롭고 뒤틀린 탐욕으로 가득 찬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얼마 전에 따로 산 보급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유라의 손을 잡고 고급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은 뒤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두 딸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말은 두 손이 불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참전용사였던 한 여인의 머릿속에 단호하고 냉정한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수민이는 백화점 앞 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지만 아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진열된 명품 매장들 사이로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빠였습니다. 늘 색바랜 셔츠에 낡은 장교 구두를 신고 집에서는 절약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젊은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난하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허리를 숙여 한 손에는 쇼핑백을 가득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가 살짝 나온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에서 가장 큰 보석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쇼윈도 너머로 아빠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 카드를 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금팔찌를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민이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위선적인 중령 아빠의 가면을 사람들 앞에서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바른 땅의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고급 택시 뒤로 사라질 때까지 수민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낡은 군인 아파트의 나무 문이 닫히자마자 아이는 제가 나무를 다듬고 있던 식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수민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방금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바람 피워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금팔찌랑 명품을 사줬어요. 집에서는 엄마한테 생활비 한 푼까지 따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저는 마지막 남은 시금치 한 가닥까지 마저 다듬었습니다. 제 행동은 너무나 태연해서 울고 있던 수민이가 놀라 울음을 그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젖은 행주로 손가락에 묻은 풀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눈에는 놀라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 반응은 마치 몇 달 전부터 적의 공격 방향을 미리 알고 있던 지휘관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큰딸을 바라보며 낮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그만 울어.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수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속눈썹에 맺혀있던 눈물방울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당장 찾아가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참고만 계실 거예요? 저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아 떨고 있는 수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은 사람의 깊이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채 잡고 싸워서 뭘 어쩌겠니? 딸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해서 구경거리가 되라고? 아니면 아빠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전부 빼돌릴 기회를 주라고? 기억해라. 내 아빠 같은 남자는 자존심이 짓밟히면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이성을 잃는 사람이야. 개미집을 없애고 싶으면 막대기로 쑤셔서 너를 물게 만들 게 아니라 개미들의 숨통을 전부 끊어버려야 하는 거란다. 제 말은 마치 불타는 수민이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수민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1년 내내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엄마에게서 두려울 정도로 강인한 배짱과 이성적인 면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쓰던 자물쇠 3개가 채워진 낡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과 유라가 여러 장소에서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그들의 상세한 이동 경로, 차량 번호, 그리고 남편이 새로 사준 고급 오피스텔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해주신 분은 김 사장님이야. 네 외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계셨던 전우인데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셔. 엄마가 3달 전부터 네 아빠를 계속 지켜봐달라고 부탁드렸어. 그 사람이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 1푼, 애인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떠난 가짜 출장 1번까지 엄마는 전부 기록해 두었단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배신의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혼하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한 모금 작게 마신 뒤 마치 체스판을 분석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여자의 배가 더 불러오기를 기다려야 해. 네 아빠가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을 그 덫에 전부 쏟아부을 때까지 희망이 클수록 무너질 때의 고통도 더 큰 법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너희 자매의 재산을 지키는 거야. 바로 다음 날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경제적인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사실 남편의 군인 월급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도로변 땅 3필지였습니다. 그 땅은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순수한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시점이 결혼 이후였기에 남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그 땅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등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유능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애인에게 돈을 쓰느라 그리고 비자금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려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타 저는 부부 공동 재산 포기 및 상속 재산 증여 절차를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땅 3필지를 모두 수민이와 수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관계 서류 뭉치를 식탁에 던지며 시골 땅의 개발 동의서 몇 장의 도장을 찍으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돈을 찾기 편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남자는 집안에서의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너무나 믿은 나머지 서류, 뒷장의 추가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구시대적이고 무지한 여자라 찍으라는 곳에 순순히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양도 동해 부분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처가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사이 탐정사무소에서 온 서류는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유라의 씀씀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남편이 그녀의 쇼핑을 위해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 내역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는데 손에 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 사장님에게서 온 새로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의 내연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박중령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화면에 뜬 글씨를 응시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도심 깊숙한 골목의 허름한 모텔방 공기에 유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침대 위로 던지고 하이힐을 발로 거칠게 벗어 던진 뒤 얼룩덜룩한 침대 시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욕실에서 상의를 벗고 낡은 트렁크 팬티만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밝게 염색한 머리에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만은 교활하고 능글맞았습니다. 그는 유라의 전 남자친구이자 사실상 전문 사기꾼인 부동산 중개업자 최강우였습니다. 유라는 박중령이 사준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에도 그와 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침대로 올라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유라의 목에 밴 비싼 향수 냄새를 맡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또 그 늙은 중령님 수발 들고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퉁퉁 부었대? 유라는 강우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싼 임산부용 영양제 한 통을 꺼내 그의 가슴에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비꼬는 말투 좀 집어치워.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영감 요즘 감시가 너무 심해. 어딜 가든 꼬치꼬치 캐묻고 심지어 군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자고 하더라니까. 입덧 심해서 큰 병원 냄새 맡기 싫다고 핑계대서 겨우 미뤘어. 강우는 영양제 통을 주워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유라의 살짝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영감한테 말해.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소는 가장 좋고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케어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상황은 어때? 돈은 좀 뱉어냈어? 유라는 강우를 날카롭게 쏘아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어. 그 사람이 준 신용카드도 꽤 쏠쏠하게 긁었고, 근데 문제는 출산이야. 그 사람 군인이라 머리가 비상해. 쉽게 속아 넘어갈 위인이 아니라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너랑 나는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야. 강우는 비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기꾼의 본성 그대로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생각해놨지. 내 친구 중에 저기 강남에 있는 국제병원에서 일하는 놈이 있거든. 거긴 도심에서 멀고 서비스도 철저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 그 영감한테는 거기가 정보 보안이 철저해서 아는 사람들 눈에 띌 염려가 없다고 둘러대. 내 친구한테 2억만 쥐어주면 분만실에서부터 혈액 샘플을 바꿔치기 하거나 DNA 검사 결과서를 위조해 줄 거야. 그 영감이 아무리 중령이라도 국제병원에선 그냥 평범한 보호자일 뿐이야. 의사들 절차에 감히 토를 달겠어? 이 말을 들은 유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는 여우라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영감한테 아들 이름으로 재산 전부 넘기라고 각서 쓰게 만들 거야. 그런 다음 돈 전부 챙겨서 우리 둘이 사라지자. 그 영감은 남의 자식이나 평생 끌어안고 살라고 해. 두 사기꾼은 좁은 모텔방에서 낄낄거리며 완벽한 계획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침대 맞은편 전원 콘센트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는 것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길가 구석에 주차된 낡은 승합차 안에서 김 사장님이 헤드폰을 낀 채 태블릿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그녀의 옛 애인이 나누는.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 하나의 눈이 멀어 두 독사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박중령에 대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네, 김 사장님,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사모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유라라는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박중령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녀는 옛 애인과 짜고 국제병원 직원을 매수해 출산 시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편분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제가 영상과 녹음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료를 박중령에게 보내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힐까요? 전화기 너머 저는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잔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무서우리만치 단호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김 사장님, 보내지 마세요. 그들이 계속 연극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김 사장님은 순간 당황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대로 두면 박중령이 가족의 공동재산을 더 많이 빼돌려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칠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온기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가족의 공동재산은 지난달에 이미 다 정리했어요. 땅도 2달 앞으로 명예 이전을 마쳤고요. 지금 그가 쓰는 돈은 전부 그가 부대 공사에서 횡령하고 빼돌린 비자금일 뿐이에요. 그 돈 다 없어져도 우리 모녀는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길 바라요.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서 자신의 명예와 중령, 계급장,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까지 그 가짜 아들에게 전부 걸도록 만들어야 해요. 계속 감시해 주세요. 특히 병원 직원이 뇌물을 받고 DNA를 조작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세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는 바로 그날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작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출장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미래를 위한 큰일을 해결하고 온 사람의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지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만 타와. 피곤해 죽겠네. 저는 방에서 나와 매일 그랬던 것처럼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은 아내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묵묵히 부엌으로 레모네이드를 타서 남편 앞에 놓아주며 거짓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장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목욕물이라도 데워드릴까요? 남편은 레모네이드를 단숨에 들이켜고 입가를 훔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앞으로 부대에 일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당직 서고 집에 못 들어올지도 몰라. 생활비는 탁자 위에 50만 원 놔뒀으니까 아껴서 써. 함부로 쓰고 또 돈 달라고 손 벌리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여 네 라고 대답하며 탁자 위에 50만 원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의 당직은 핑계일 뿐 사실은 유라의 출산을 앞두고 아예 그 집에 들어가 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남편은 애인의 국제병원뿐만 비용을 대기 위해 마지막 남은 비자금까지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순종적인 모습을 보며 극도의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어리석은 늙은 아내를 속여 밖에서는 젊은 아내와 똑똑한 아들을 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고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발걸음, 쓰는 돈 한 푼, 심지어 머리 위에 씌워진 배신의 뿔까지 이 순종적인 아내가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연극은 가장 긴장감 넘치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진철은 여전히 자신이 천국이라 믿는 벼랑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주연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제 낡은 스쿠터가 시원한 강변도로를 따라 시외 방향으로 천천히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낡은 카키색 천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신분증 그리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3권의 토지 등기부 등본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구청 앞 법무사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백미러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시절의 신중함은 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이 세 필지의 땅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 흘리신 땀과 눈물이었고 외손주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불태울지언정 단 한 평도 그 배신한 남편과 교활한 내연녀의 사생아 손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는 큰딸 수민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아이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고 두 손을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분한 모습으로 들어서자 수민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주 남편이 성급하게 서명했던 재산권 양도 및 포기 각서의 서명과 대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다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세 필지의 땅은 현재 시가로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온전히 두 따님 박수민, 박수지 양에게 귀속됩니다. 이후에는 남편이신 박진철 씨는 이 땅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 분쟁, 매매
또는 담보 설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남편분의 서명은 과거 개발동의 과정에서 사모님께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한 형태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네, 지난 반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외가 재산을 외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민이는 제가 마지막 확인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이고 나이 들어 검버섯이 핀 엄마의 손. 하지만 엄마의 필체는 젊은 시절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렸을 때처럼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날인이 완료되고 수민이와 수지 자매의 이름이 적힌 세 권의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수민이가 제 팔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내시지 않을까요? 부대에 가서 소란 피우고 집에 와서 물건을 부술까봐 무서워요. 저는 딸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제 입가에 번진 미소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럴 배짱 없을 거다, 딸아.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왕위를 이을 왕자님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거든. 회사 프로젝트 돈 빼돌려서 가짜 장구 만들고 그 돈으로 밑빠진 독 같은 그 여자배를 채워주기 바쁘니까 지금 소란을 피워서 재산 조사를 받게 되면 땅을 되찾기도 전에 중령 자리부터 날아갈 텐데 내 아빠 같은 남자에게는 체면과 권력이 곧 목숨이야.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 악물고 참을 거다. 그때가 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녀를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여의도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박중령은 건설업체 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한 손에는 얇은 시가를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악에 맞춰 규칙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이 정중하게 포장된 쇼핑백 하나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갓 찾아온 5만 원권, 돈다발 2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령님, 새로 짓는 막사의 소방설비 납품건 저희 쪽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요. 공사 끝나면 약속드렸던 대로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쇼핑백을 힐끗 보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쇼핑백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외투로 덮었습니다. 독한 양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일정만 잘 맞춰. 서류나 꼼꼼하게 처리하라고. 내 쪽은 걱정할 거 없어. 신용만 지키면 모든 게 순조로울 테니. 나도 요즘 신경 써야 할 큰일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 그럼요. 사모님께서 곧 귀한 옥동자를 순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 때는 꼭 저희도 불러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체 사장의 아첨은 남편의 자만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은 승승장구하고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고 곧 대를 이을 아들까지 태어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 테니까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2억 원에 지난 몇 달간 비밀 계좌에 모아둔 비자금을 더하면 거의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유라가 출산하는 날 그녀에게 줄 신용카드, 부속카드에 충전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에 큰 공을 세운 여인에 대한 보상으로. 그날 밤 남편은 군인 아파트 대신 유라의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방 안가득했습니다. 유라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누워 실크 잠옷을 입은 채 남편이 들어왔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요? 우리 모자는 오빠 오기만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오늘 아들이 엄청 세게 발로 차던데 아빠한테 화났나 봐. 남편은 서둘러 서류 가방을 소파 옆에 던지고 유라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산처럼 부른 그녀의 배에 손을 얹으며 집에서 저에게 대하던 독선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미안해. 우리 자기 파트너들 만나서 돈 벌어오느라 늦었지. 우리 아기 엄마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 내가 뭘 사왔는지 봐봐. 남편은 주머니에서 방금 금은방에서 산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유라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자 유라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마구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오빠, 근데 저번에 말했던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저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로 정했어요. 거기는 5성급 호텔 서비스에 외국인 의사들이 분만도 해주고 비밀 보장도 확실하대요. 오빠 동료들, 부인들 눈에 띄어서 오빠 중령 자리에 흠집 나는 거 싫단 말이에요. 자신의 경력까지 생각해주는 유라의 말에 남편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부 네 뜻대로 해. 내가 돈은 두둑이 준비해뒀으니까. 넌 그냥 안심하고 출산 준비만 해. 나도 일 정리하고 24시간 내 곁에 있을게. 유라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으며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속삭임과 노련한 중령의 고갯짓이 거실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낡은 군인 아파트에서 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소송 서류와 함께 오후에 김 사장님이 막 보내온 유라의 DNA 검사 결과 조작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빳빳한 이혼 서류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내연녀의 10개월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 완벽한 복수국의 막이 오를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재산 정리를 끝낸 사람의 편안한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처절하고도 잔혹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의 대기실은 5성급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습니다. 향긋한 아로마 오일 향이 깨끗한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남편이 알던 국립병원의 소독약 냄새나 비릿한 피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연주곡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복도를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낡은 장교 구두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 근육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유라가 분만실로 들어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습니다. 분만실 구역의 자동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백 건의 복잡한 사건을 처리했던 군 수사관의 날카로움과 신중함은 이 문턱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는 오직 대가 끊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중년 남자, 승리의 절정 직전에 선 도박꾼일 뿐이었습니다. 복도 맞은편 구석, 대형 산후조리원, 광고판 뒤에 숨어 한 남자가 조용히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꾹 눌러 쓴 그는 바로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때때로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지 않고 오직 문자로만 현장 상황을 제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움직임, 유라의 상태, 그리고 특히 결과 조작 계획의 핵심 인물인 간호조무사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분만 실문이 열리고 한국인 간호사 한 명이 의료용 트레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화살처럼 달려가며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직인가요? 간호사는 비싼 서비스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모 김유라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자궁문이 8cm 열렸고 모든 수치는 안정적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약 30분 후면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하신 서비스 패키지에 따라 신생아 선별 검사를 위해 발 뒤꿈치와 탯줄 혈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걸로, 가장 비싼 걸로 다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검사실로 검체를 옮기기 위해 복도 구석으로 돌아서는 순간 간호조무사 박 씨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서류 캐비닛에 가려진 복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재빨리 유라의 트레이에 있던 탯줄 혈액이 담긴 시험관을 옆 분만실에서 나온 다른 시험관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새로운 시험관에는 미리 준비된 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가 몰래 복사해온 남편의 군 병원 기록에 있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O형 혈액이었습니다. 1억 원의 현금은 이미 전날 밤 유라의 애인 최강우가 박 씨의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 1억 원은 주차장에 있는 그의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의 더러운 돈은 엄격한 국제병원 한가운데서 완벽한 조작 절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면서 15분 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연분홍색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4kg의 아주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남편은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붉고 쭈글쭈글한 두 눈을 꼭 감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살짝 들린 코와 아직 주름진 피부, 하지만 그의 눈에 아기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 코는 자신을 빼닮았고 저 턱선은 틀림없는 박씨 가문의 턱선이었습니다. 자기 기만과 탐욕은 중령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족과 승리의 눈물이 늙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아빠 아들. 남편은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차마 아기를 받아 안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곧바로 VIP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유라는 연극을 하듯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들, 오빠 닮았어요? 남편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유라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닮았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자기야. 네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정말 큰 공을 세웠어. 이제부터는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때 간호조무사 박 씨가 들어와 병실 침대 옆 탁자 위에 산부인과 직인이 찍힌 임시출생증명서가 포함된 서류 뭉치를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아기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유라에게 재빨리 윙크를 한번 한 뒤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아기 출생 증명서와 초기 혈액형 검사 결과입니다. 아기 출생 신고를 위해 서류를 마무리해야 하니 여기에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서류를 들어 혈액형 O형이라는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싼 만년필을 꺼내 거침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유라는 탁자 위에 서류를 보고는 가볍게 기침하며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서러운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이들처럼 당당하지도 못하고 저는 혼자 몸인데 나중에 오빠가 바빠지면 우리 모자는 누구한테 의지해요? 아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요. 방금 장손을 얻은 남자의 승리감과 자부심은 남편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밀 계좌에 있는 모든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권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한도를 20억 원까지 채워놓은 신용카드 부속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드와 서류를 유라의 손에 쥐어주며 대장부처럼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 우리 아기 엄마를 위해 내가 따로 만든 계좌야. 이 카드는 한도가 크니까 마음껏 써. 최고급 도우미 고용해서 아기 돌보게 하고 인출이랑 송금 권한도 전부 위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집안일 정리하고 내일 바로 여기로 올게. 유라는 신용카드를 받아쥐고 속으로는 기뻐 날뛰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자상해요. 저랑 아들은 평생 오빠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쥔 사람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개인 짐을 챙기고 저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질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 낡은 군인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이 아들과 이 O형 혈액형 검사 결과지를 이용해 참전용사 아내가 굴욕 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지난 20년간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가 석양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VIP 병실에서 유라가 즉시 최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자기야, 그 영감 서명했어. 카드도 받았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서 카드 가져가. 돈 전부 다 빼내. 그 영감 지금 늙은 마누라 처리하러 집에 갔어. 우리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남편의 오토바이가 군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내렸습니다. 허리는 더 꼿꼿했고 낡은 시멘트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의 최종 리허설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이혼 서류를 식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낡아빠진 아파트는 우리 모녀에게 자비롭게 남겨주고 자신은 새로운 왕국으로 자유롭게 떠날 것이다. 마지막 의리이자 자선이었다. 3층의 다다른 남편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녹색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저녁 7시 뉴스 소리도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복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부엌 식탁 위의 작은 등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 식탁 위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밥상 덮개로 덮인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밥상 덮개는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제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차렸던 밥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아내가 뭔가 불길한 낌새를 채고 다시 자신을 붙잡기 위해 맛있는 음식으로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여자란 다 똑같지. 하는 짓이 뻔해. 남편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식탁으로 다가가 장교 점퍼를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습니다. 그는 밥상 덮개를 열어 오늘 제가 무슨 음식을 했는지 확인한 뒤 곧바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그녀의 헛된 희망을 완전히 짓밟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플라스틱 덮개의 손잡이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박중령의 거만한 미소는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 기운을 잃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척추를 타고 등골 오싹한 냉기가
뇌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밥상 덮개 아래에는 장조림도 된장찌개도 없었습니다. 밥상 정중앙에 놓인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그 옆에 놓인 파란색 잉크로 제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인쇄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김유라에 대한 신상 보고서.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관자놀이가 세차게 뛰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그가 여신처럼 떠받들던 순진하고 착한 애인의 모든 과거가 낱낱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9개월간 유라가 옛 애인 최강우와 드나든 호텔과 모텔의 출입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직후 두 사람이 허름한 방에서 서로 껴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컬러 사진들. 하지만 남편의 숨을 멎게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안겨준 것은 바로 유라와 강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 늙은 중령, 아들 없어서 환장했어. 이번에 그 영감돈으로 오피스텔 내 이름으로 사게 만들고 우리 돈 다 빼서 튀자. 국제병원에서 혈액 샘플 바꿔치기 하는 것만 성공하면 그 영감은 완벽하게 낚이는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지. 서류 뭉치 가장 아래에는 2주 전 김 사장님이 집에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해 법의학 연구소에 의뢰한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성 박진철과 태아 간의 부자 관계 성립 확률 0%.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전부 가짜야. 남편은 목이 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종이들을 미친 듯이 구겨버렸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박진철 씨. 여기 가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침실문 쪽에서 평온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단정하게 다려진 낡은 군복,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평온했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략에 빠진 어리석은 패배자를 향한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달려들어 양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람 시켜서 날 미행했어? 날 모함하려고 이런 걸 조작한 거지? 오늘 오후에 내가 병원에서 똑똑히 봤어. 혈액형 O형. 내 아들은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질투심에 이런 더러운 짓을 꾸민 거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두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박중령. 군 수사관으로 몇 년을 일했는데 고작 장손이라는 두 글자에 눈이 멀어 이렇게 어리석어졌어요? 오늘 오후에 간호조무사 박 씨가 당신 애인 남자친구한테 2억 원을 받고 분만실에서 혈액 샘플을 바꿔치기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샘플을 바꾸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뇌물거래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제 사람이 전부 확보해뒀어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좀 진정시켜요. 당신 지금 남의 자식 키우면서 자기가 가문의 영웅이라도 된 줄 알고 있잖아. 제 말은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겨진 서류들이 그의 발치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그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남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는 것. 시골 땅은 이미 지난달에 2달 앞으로 합법적으로 명예 이전을 마쳤어요. 당신 몫은 단 한 평도 없어요. 서명한다면 당신이 부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주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제 눈에는 전쟁터에 선 군인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당신이 서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 8시 정각 이 서류 뭉치 전체가 즉 당원으로서의 혼인서약 위반, 불륜, 내연녀에게 집 사준 증거 그리고 추가로 당신이 군납 비리를 저지르며 건설업체들로부터 10%의 뇌물을 받은 증거 자료까지 전부 당신 부대 감찰관과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될 겁니다. 군대의 기강이 어떤지 당신이 더 잘 알겠죠? 그때는 중령 계급장뿐만 아니라 그 군복마저 벗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네요. 서명해요. 15분 주지. 남편은 이혼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평생을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그의 구박을 견뎌내던 여인이 이제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그가 반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과 명예 그리고 경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전용사 아내의 손에 너무나도 처참하고 굴욕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인과 가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제병원을 향한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만이 들끓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펜을 거칠게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자동차 키를 챙겨 미친 사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경적 소리도 신호등 불빛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 찬 붉은 세상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끝까지 당겨 빽빽한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후 유라가 흘렸던 달콤한 속삭임과 애처로운 눈물은 이제 그의 중령, 자존심을 후려치는 불타는 채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주차권도 뽑지 않은 채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그를 막아서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봐요, 선생. 어디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뛰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의 외침은 그의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3층 VIP 병동의 자동 유리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몇몇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낡은 장교 구두가 타일 바닥을 쿵쿵 울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302호 병실 앞에 다다른 남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비싼 방음 처리된 나무 문이 벽에 세게 부딪혔다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폭풍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두 눈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푹신한 침대머리에 등을 기댄 채 아이패드로 신상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침대 옆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나타난 남편을 보고 유라는 잠시 놀라 아이패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뻔뻔할 정도의 침착함이 대신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집에서 들고 온 구겨진 서류 뭉치를 유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유라가 옛 애인과 껴안고 있는 사진 몇 장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목이 맨 쉰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게 뭔지 봐. 네가 날 속였어. 그렇지? 이 애 내 자식 아니잖아.
너랑 그 최강우라는 놈이랑 짜고 나한테 사기쳐서 내 돈 뜯어내려고 한 거지. 말해. 어서 말하라고. 유라는 자신과 강우가 모텔에서 찍힌 아무텔에서 찍힌 사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상상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도 변명이나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연약하고 순종적인 애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교활한 사기꾼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소리는 왜 그렇게 질러요? 아기 깨겠네. 유라는 무심하고 잔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았다니 나도 더 이상 연기 안 할래요. 피곤하니까. 맞아요. 이 아기. 당신 핏줄 아니에요. 나랑 강우씨 아들이라고요. 너 이 악마 같은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남편은 미친 듯이 두 손으로 유라의 어깨를 꽉 잡고 뼈가 부서져라 흔들었습니다. 유라는 아픔을 느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앞으로 숙여 뻔뻔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요. 자신 있으면 날 죽여보라고. 밖에 나가서 경찰에 신고해봐. 어디 한번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장교라는 양반이 자기 딸뻘 되는 여자한테 속아서 남의 자식 키울 뻔했다고 온 세상에 떠벌릴 수 있는지 보자고.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이 나한테 사준 이 오피스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매달 나한테 준 생활비가 어느 통장에서 나왔는지 조사하게 해보라고. 지금 당신 자리도 위태롭다면서? 감히 이 일을 크게 벌일 수 있겠어, 박진철 씨?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타는 남편의 머리에 쏟아붓는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추문이 터져나갔을 때 자신의 명예와 자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비겁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해줄까요? 당신은 아들에 미쳐서 이성을 잃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남성적인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아들 하나를 안겨준 것뿐이야. 당신은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탓해야 해. 당신 같은 남자들, 집에 착한 아내랑 예쁜 딸들 두고도 굳이 밖에 나와서 젊은 여자 찾으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잖아. 나한테 안 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당했을걸. 닥쳐, 닥치라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두 주먹은 손톱 자국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높은 곳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심판하고 훈계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딸뻘 되는 여자에게 병실에서 인생 훈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노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하는 알림음이 조용한 병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비밀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5억 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5억 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5, 6개 연달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떠난 지 채 15분도 되지 않아 그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뜯어내 모아둔 마지막 비자금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 옆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유라를 올려다보며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진 채
간신히 끊어지는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돈, 내 돈, 어떻게 계좌가. 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한번, 그리고 남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마치 가련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금 정권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고 신용카드까지 저한테 주셨잖아요. 잊었어요? 우리 강우 씨가 금융 컨설턴트라는 거. 당신 같은 중령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에 허점을 이용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전부 옮겼을 거예요. 지금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동결시켜봐야 영혼만 동결될 텐데 잔인한 현실은 남편의 영혼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골 땅은 아내가 딸들 명의로 돌려놓았고 부대에서의 자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빈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미천이었던 현금마저 두 사기꾼에게 깨끗하게 털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중령은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은 유령처럼 302호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에서 목 놓아오는 아기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귓가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고 다시 처참한 생존 본능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게나마 군 수사관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어쩌면 시스템 오류일 뿐이라고 자신의 권력과 협박으로 그 부동산 중개인을 압박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액정을 귀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뺨에 붉은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10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겁에 질린 아랫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과 함께 강우의 조롱과 도발로 가득 찬 상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더라? 아, 우리 중령님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귀한 장소 안고 계셔야지 저한테는 무슨 일이세요? 옛 애인의 목소리를 듣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차장 콘크리트 기둥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최강우, 너 어디야? 내 계좌에 있던 돈 어떻게 했어? 경고하는데 나 이쪽 계통 사람이야. 내가 명령 한 통이면 넌 이 나라에서 발도 못 붙여. 내가 사람 시켜서 내 놈 족치기 전에 당장 돈 내놔. 전화기 너머 강우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교활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중령님, 누굴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 최강우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저를 무슨 죄로 체포하시게요? 박진철 중령님이 직접 서명 날인한 정권 위임장이 있는 계좌에서 돈을 받은 죄? 아니면 부대 공사비 빼돌려서 비자금 만든 고위 관료를 속인 죄? 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기 너머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꿈 깨시죠, 중령님. 그 돈 지금쯤 잘게 쪼개져서 합법적인 부동산 계약금 형식으로 해외 계좌 3군데로 다 넘어갔을 겁니다. 자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봐요. 어디 한번 그 더러운 돈으로 채워진 계좌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지 보자고. 일 커지면 자리 잃고 감옥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 돈 좀 쓸어 가야 해서.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세 조각으로 박살났습니다. 배터리는 한쪽으로, 케이스는 다른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에 가슴을 부여잡고 뜨거운 모래사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현실은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였던 20억 원의 현금,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마지막 자본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형 선고서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늦어른 밤에 안개가 내려앉아 가로등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낡은 장교 구두가 아스팔트 위를 처참하게 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만이 맴돌았습니다. 낡은 군인 아파트. 그는 참전용사 아내를 늘 말없이 식기를 정리하던 두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집, 그 사람들 외에는 이제 갈 곳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짓밟힌 남자의 탐욕은 뒤늦고 격렬한 후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부부의 연을 맺어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아내를 때린 적은 없지 않은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착하고 인내심 많던 옛날의 아내는 분명 문을 열고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고. 그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가 힘겹게 시동을 걸고 군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풍경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속 중령의 자존심은 한 겹씩 벗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폐잔병의 처참하고 굴욕적인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아파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3층에 있는 그의 집 베란다에서만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을 껐습니다. 더 이상 빨리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밥상 덮개 아래에 그 끔찍한 서류 뭉치가 미친 밤의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를 껴안고 두 딸에게 사과하고 이 좁은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 것이다. 사회의 고독과 빈털털이 신세만 면할 수 있다면. 하지만 남편이 3층 계단참에 막 올라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 현관문이 닫혀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 2개와 테이프로 단단히 포장된 상자 3개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목도등 아래에 서 있는 것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수민이와 수지,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가 늘 텃세라 비웃고 집안의 수치라 여겼던 딸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극도의 냉담함과 낯섦, 그리고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막내딸 수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남자를 무표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1층에서부터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겁먹은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며 만화책을 숨기기에 바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똑바로 서서 그를 시멘트 바닥에 번진 더러운 얼룩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와 미친 밤을 보낸 후에 시큼한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그는 복도에 놓인 여행 가방과 두 딸을 번갈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수지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이 밤중에 짐은 왜 다 싸놓은 거야? 안으로 들어가자 밖은 춥다. 큰딸 수민이가 반걸음 앞으로 나와 동생을 보호하듯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경멸이 가득 담긴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집이요? 박진철 씨, 여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법적 효력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 아파트는 오늘 오후에 엄마가 부대에 반납했어요. 그리고 시골 땅과 집은 이제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과 수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어요. 큰딸의 말은 남편의 마지막 헛된 희망에 쏟아붓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낡은 나무 문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철저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 낡은 군인 아파트마저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가 군인 가족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거나 매달릴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수민아,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빠가 한 모든 건 다 이 집을 위해서였어. 아빠 사기당했어. 모든 걸 다 잃었단 말이다. 딸아.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민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중령의 자존심은 처참한 쓰레기 조각이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패배자의 굴욕으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딸에게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헤매다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위해서요? 위선 떨지 마세요. 밖에서 젊은 여자 만나서 부대돈 빼돌려 오피스텔 사주고 금팔찌 사주는 것도 이 집을 위해서였어요? 이 집에서 엄마는 반찬 하나까지 아끼고 생활비 한 푼까지 계산하며 우리 자매를 키웠어요. 근데 당신은 집에 와서 상석에 앉아 입만 열면 우리를 남의 집 귀신 들년들, 집안의 수치라고 불렀잖아요. 아들 없어서 그렇게 서러웠어요? 박씨 가문 제사상에 향 피워줄 사람이 그렇게 필요했어요? 그럼 이제 가서 찾아보세요. 당신의 그 O형 혈액형 아들을. 그 아들이 당신 제사상에 향 하나라도 피워줄지, 아니면 당신 돈 다 털고 헌신짝처럼 버릴지. 수민아, 그만하거라. 집 안에서 낮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를 들고 마치 반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하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엎드려 제 신발을 붙잡고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랑 그놈한테 돈을 전부 다 뺏겼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수가. 우리 20년 넘게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아들도 필요 없고 명예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전처럼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제발.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평온했고 분노의 파문도 복수에 성공한 자의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제가 감내해야 했던 그 모든 모욕과 굴욕이 이 남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제 발에서 떼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진철 씨, 저한테 빌지 마세요. 당신이 빌어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기억해봐요. 당신이 가난한 소위였을 때 누가 당신 손을 잡고 이끌어서 오늘날의 중령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그런데 당신은 권력을 좀 잡았다고 해서 그 은인의 딸을 경멸하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들을 멸시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그 가문, 그 장손이라는 허울이 당신에게 지금의 이 결과를 안겨준 거예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저는 똑바로 서서 큰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두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얘들아. 택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정수가 가지마. 제발.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내일 부대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 나 징계받는단 말이야. 정수가. 남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민이가 재빨리 그와 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말없이 짐을 들고 남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며 늦은 밤의 정적 속에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 그리고 쾅 하고 무겁게 닫히는 택시 문소리. 택시는 시동을 걸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3층 복도 창문을 길게 한번 흘고는 도시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기어가듯 낡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모녀의 개인 물품은 옷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떼어져 녹슨 자국과 아직 세월의 때가 묻지 않은 벽지에 네모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기어가 높은 곳에 놓인 박씨 가문의 제사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사상 위에 노쇠 향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타다 남은 향에 제가먼지 쌓인 나무 탁자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바쳐 숭배하고 아내와 자식들의 행복을 짓밟는 핑계로 삼았던 그 제사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듯하고 쓰디쓴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문, 그 장손이라는 것이 결국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남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한 채, 부동산 중개인의 사생아, 텅 빈 은행 계좌,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이혼 서류 한 장.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짜 보금자리를 부수고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걱정해 주었던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0이 넘은 나이에 극도의 고독과 굴욕만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나무 식탁 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밥상 덮개가 여전히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좁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억울하고 목이 메는 울음이었습니다. 늦어른 밤 강바람이 활짝 열린 창문으로 불어와 길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군인 아파트는 이제 텅 빈 무덤과도 같았고 박중령은 그곳에 갇힌 유일한 유령이 되어 평생을 뒤늦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